ESS 배터리는 EV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을 한 20%를 더 써요.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약적인 상황이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 얼마 전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네. 그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가치가 한 8조 2천억 원 정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 3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예요. 포스코홀딩스의 그 킬로그램당 원가를 제가 좀 보면은 염원은 굉장히 싸요. 킬로그램당 4달러, 5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호주 정광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는 리튬 이 부분은 좀 원가가 높죠. 그래서 한 12달러, 13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합하게 되면 한 1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얼마예요? 킬로그램당 25달러잖아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알버말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주가가 날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셀업체 정리를 좀 해봤고 소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2차 전지가 처음에 꿈틀꿈틀하기 시작했던 시초는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네 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에 UBS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이전이랑은 다르다. 계속해서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탄산 리튬 가격이 사실 근데 요즘 계속 올라갔잖아요. 꽤 많이 올라왔는데 네.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가였을 때가 한 8.5달러였어요. 킬로그램당. 네. 근데 지금 25달러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3배 이상 올라간 거죠.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왜 올라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뭐든지 지금 공급 과잉을 만드는 나라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이제 공급 개혁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쓸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태양광 시장을 중국이 다 장악을 했지만 네. 그 중에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현재도 하고 있고 1위부터 3위까지 기업들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은 중국의 보조금에 기대서 엄청나게 캐파를 키우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 태양광의 어떤 캐파 자체가 전 세계에 필요한 거에 지금 2배예요. 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배터리에서는 다시 반복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걸 갖다가 자신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 개혁 정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단에 그 리튬을 생산하는 어떤 광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자체부터 좀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춘성에 모여 있는 그 기존의 그 리튬을 생산하던 광산들의 제허가 자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해주고 있는 거고요. CATL이 제일 큰 광산을 갖고 있는데 전샤오 광산도 원래는 뭐 올해 초에 연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강간무소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리튬 정광을 중국은 이제 짐바브웨라든지 아프리카에서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눈을 뜬 거죠. 이것이 돌덩이만 했더니 싸게 가져가서 지들이 돈 다 남겨 먹네? 그러니까 그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광 수출을. 정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공장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리튬 정광을 구하는 것도 중국의 그 탄산 리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공급단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ESS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ESS 배터리는 EV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을 한 20%를 더 써요.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약적인 상황이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5, 6월 달에는 쇼티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 탄산 리튬 업체들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재고? 일수로 놓고 보면 25일치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은 한 60일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5월, 6월 달에는 거의 쇼티지 상태가 날 거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일단 리튬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르헨티나 염호 산업 이 부분을 제일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투자 포인트인가요? 그게 그 포스코 홀딩스의 한쪽 날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존의 철강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면은
오른쪽 날개가 바로 이 리튬 사업이거든요. 그 얼마 전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네. 그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가치가 한 8조 2천억 원 정도다. 그거는 뭐 그 분석 툴을 본다라고 하기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알버마리라든지 이런 쪽에 이걸 놓고 보게 되면 1만 톤당 약 그 밸류를 8,800억 원 정도를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올해 구축하는 캐파가 어느 정도냐면 9.3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8,800억 곱하기 9 하면은 대충 한 8조 2천억, 8조 3천억 정도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밸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9.3만 톤 풀캐파를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 3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캐파 증설하지, 그 다음에 램프업하지, 가동률은 낮지, 그러니까 이쪽에 계속 돈만 쏟아 부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 부분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포스코홀딩스의 그 킬로그램당 원가를 제가 좀 보면은 염원은 굉장히 싸요. 킬로그램당 4달러, 5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호주 정광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는 리튬 이 부분은 좀 원가가 높죠. 그래서 한 12달러, 13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통합하게 되면 한 1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얼마예요? 킬로그램당 25달러잖아요.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업이익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알버말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주가가 날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철강 사업만 봐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씩 거기에 그 리튬 사업의 그 밸류 자체가 거기에 조금씩 붙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성장 단계를 갈 수밖에 없다. 특히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을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리튬 강산에 호주의 그 리튬 강산에 지분 투자한 것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리튬 정광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서 지분법으로 얻어들이는 이익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또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소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 베트남에서 첫 해외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의 위치는 사실은 중국의 그 음극재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천연 흑연이든 인조 흑연이든 음극재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서구 진영의 회사들 중에 그 캐파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포스코 퓨처엠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것도 IRA FEOC 규정에 의해서 중국산 음극재를 쓰면은 AMPC라든지 뭐 이런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수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고요. 사실 인조흑연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철강을 만들 때 코크스가 나오잖아요. 코크스를 가공해서 만드는 거거든. 이게 인조흑연이라는 게. 근데 이게 딱 하나 인조흑연이 천연흑연 음극재에 비해서 비싸요. 장점은 있어요. 가령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수명도 늘어나요.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다. 왜 비싸느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크스를 구워야 돼요. 이 진짜로 그 순도를 높이기 막 굽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븐에 넣고 구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3000도 이상에서 구워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중국이라든지 그렇죠.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베트남의 이 그 타이 응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기비가 싸잖아요. 전력비가. 인건비도 싸죠. 그러니까 이쪽에 물리비도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 공방을 완성하는 측면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거고 전기료 때문에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베트남 시장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 뭐 이 신국 중에서는 거의 탑 클래스에 들 정도로 전기차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베트남 자체 전기차 회사도 있어요. 빔페스트라고. 거의 뭐 그 시장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국적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회사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도 배터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음극재 만들면은 이제 그럴 측면에서 굉장히 큰 어떤 포스코 퓨처 입장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짓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캐나다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리튬 메탈 음극재 개발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네요, 에코프로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은 리튬 메탈 음극재라고 그러면은 음극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 천연 흑연이든 아니면 인조 흑연이든 아니면 거기다 실리콘을 많이 집어넣든 이게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왜 들어가야 되냐면 리튬 이온을 방전할 때 여기서 잡아두기 저장하기 위해서 이걸 넣는 거예요. 음극재 네. 역할이. 근데 이 부분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널널해지겠죠. 공간이 그만큼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활물질을 더 넣을 수 있으니까. 근데 리튬 메탈 음극재의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튬 방막이에요. 말 그대로 음극재 역할을 하는 게. 그럼 리튬 이온이 이제 방전을 하게 되면 여기 와서 붙어요. 네. 이게 붙고 그다음에 충전을 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완전히 다 나가지를 않고 여기에 조금조금 쌓이면서 덴트라이트 현상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나뭇잎 모양처럼 불규칙한 리튬 층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꿈의 음극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기존의 그 천연 흑연이라든지 인조 흑연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 10배 정도 높일 수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캐나다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 전고체용 양극재, 그 다음에 전고체용 고체 전해질은 다 이미 된 줄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음극재예요. 리튬 메탈 음극재. 이 부분만 하게 되면 전고체 시장에 소재들은 다 완성.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왜 캐나다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캐나다는 이제 북미 시장에 직접 들어가 있으니까 완전히 그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고, 같이 하는 회사가 어디냐? 이게 하이드로 퀘벡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리튬을 갖다가 그 생산을 해내고 리튬을 정제하고 리튬 포일을 만들고 방막 형태로 이 부분까지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하이드로 퀘벡이라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이드로 수력 발전소예요. 수력 발전소. 이거 하니까 뭐예요? 전기세가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전기료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캐나다 하이드로 퀘벡이랑 손을 잡고 하는 거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죠. 자신들의 어떤 제조업 공급망 자체를 갖다 캐나다로 유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구 개발비로 한 65억인가 준 줄 알고 있어요. 네. 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소재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사실 2026년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IAA 산업 가속화법 도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 지금 2차 전지 업체한테 가장 큰 시장은 결국은 북미하고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선진국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ESS는 걱정이 없어요.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지금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EV 시장이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깨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올 7월 달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그 보조금 지급을 개시를 합니다. 이미 예산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7월 1일에 이제 확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편성이 돼서 이게 풀리거든요. 그럼 캘리포니아주를 추종하는 다른 12개 주들 같은 경우는 따라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공화당이 그 선거에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기존의 마가 지정은 한사코 화석연료를 옹호했다가 지금은 태양광을 옹호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인식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본격적으로 만약에 그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그 충분히 접근 가능한 중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 가령 도요타도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가령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3라든지 아니면 EV2를 북미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 여름부터는 북미 지역의 EV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어떻게 보게 되면 갸우할 수가 있다. 네. 이미 휘발유 가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뭐 갤런당 4.5달러라고 하잖아요. 캘리포니아는 6달러를 넘어요. 갤런당.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몸서리 쳐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하이브리드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전기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중저가 SUV 아니라 중저가용이 이 미국 시장에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라인으로. 그렇게 되면은 7월 달부터는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은 IAA 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의 핵심 요지는 그거예요. 그 전기차라든지 그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의 65%를 유럽 영내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생산된 거를 써라 이거예요. 네. 핵심 요지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지만 그러면은 이게 왜 한국 배터리한테 득이 되느냐? 우리는 이미 다 거기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의 SDI는 2018년부터 가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SK온이 22년도인가 20년도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그때부터 가동을 해서 다 지금 유럽 내부의 공장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거기서 양극재 생산 라인을 5월 달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거. 중국 업체들은 아직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유럽 시장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유럽의 OEM들이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의 SDI한테 계속해서 수주를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주가적인 측면입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셀 대 소재 어디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 소재 업체의 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판가가 이 그 리튬 가격이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 될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ESS 시장이라든지 EV 시장 자체가 북미 시장만 빼고는 다 성장을 하고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출하량, 그러니까 Q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좀 뭐라고 할까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투자자분들께서 그래도 체크할 것들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체크 포인트들 꼭 챙겨야 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여러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가령 뭐 그 전문가 분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변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네. 있어요. 뭐 연준이 뭐 오늘 금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한다. 거냐, 네. 아니면 뭐 중동발 뭐 전쟁 이슈는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 파업 이슈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우리가 지난 변동성에서 봤던 것처럼 매크로 변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좀 시계를 좀 늘리면은 네. 주가는 항상 실적과 성장성이 비례해서 따라오더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해줄 특별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 변수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는 매크로 변수에 좀 무심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걸 갖다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반드시 챙겨야 될 거 뭐냐 2차 전지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 해자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거 충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지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현재 생산 능력을 캐파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탈중국 공급망을 어느 정도 완성했느냐. 세 번째 이슈가 캐파는 충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캐즘 때문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승자는 누가 되느냐. 캐파를 많이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때 가동률이 뭐 이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가동률이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어떤 문구들이 신문지상을 갖다가 엄청나게 뭐 장식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돌아서니까 업황이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일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는데 캐파가 못 따라가면 사실 그걸 못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캐파, 현지 생산 능력, 기술적인 해자가 있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뭐냐면 캐파를 늘리려고 그러면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 네. 돈을 빌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럼 그런 이슈들 때문에 또 주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엄청난 캐파를 투자를 해왔었으니까. 근데 이게 업황이 돌아가면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급락인데 단순히 그 급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진짜 캐파를 늘려서 생산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주실 말씀 없고 진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요즘 좀 주가가 약간은 힘을 쓰지 못해서 답답하실 거거든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거는 이익과 그 실적과 성장성의 함수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이익이 많이 나도 성장성이 이거 뭐 별일 없어 이러면 네. 주가 또 안 가요. 그쵸. 생각보다. 근데 이 두 개가 잘 조합이 된 분야를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언젠가는 주가는 반드시 그리 수렴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죠.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뭐 굉장히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각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하는 얘기도 사실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저는 한국 배터리 이 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를 확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 얘기를 경청을 하되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갖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조그만 잔물결에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픽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